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개엄 이틀 전 햄버거집에 모인 사전 모임에는 이 두 전현직 정보사령관뿐 아니라 2명의 영광급 현역 장교도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선관위 장악 계획과 관련해서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는 방안을 포함해 강제로 제압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먼저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정보사 대령이요. 계엄 선포 이후에 선관위를 강제 통제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을 강제로 제압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집 비상계엄 모의에 참여했던 국군 정보사령부 정모대령 측이 발표한 사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 대령의 자문 변호사는 정 대령의 진술서를 보면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대령은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을 활용해 선관위 직원들을 통제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조보는 함께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문상호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계엄 당일 북파 공장 요원 등 병력을 불법으로 운용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애초 계엄은 3일 밤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 등으로 인해 늦어졌다는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이 계획대로 선포됐다면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까? 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대면 조사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계엄 국무회의 전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나 배석했던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한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비화폰을 통해 계엄 상황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내란 사태의 배후 기획자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직전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갖고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정보사가 아니라 군 최고 수사기관 출신 예비역 대령도 있었는데요. 계엄사 바깥에 사설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단이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김모 전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언론에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으로 알려졌지만 YTN 취재 결과 계엄 전 노 전 사령관이 같은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가졌고 체포된 인물도 현역 정보사 군인이 아닌 예비역 육군대령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계엄 전후 행적을 추적해왔는데 통신 내역과 롯데리아 매장 CCTV를 분석한 결과 민간인 신분인 김 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노상원만 예비역 오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급 내지는 그 바로 밑에 급들이 또 있습니다. 회동 시점은 지난 1일부터 계엄 선포 전으로 경찰은 두 사람이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단서를 파악하고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된 김 씨는 정보가 아닌 헌병특기로 군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육군 대령입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뿐 아니라 육군, 그것도 수사병과 예비역까지 모아 계엄을 준비한 단서가 나온 건데 계엄사 직제에도 없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에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직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이 최근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공수처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출석하라고 했죠? 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 주인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사부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는데요. 오늘 25일 오전 10시에 공수처 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로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이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한 차례 보내 18일에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통령실 측 반응 나왔습니까? 네,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으로 잘못 이해하고 답변했다는 건데요. 석 변호사는 오늘 25일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자신이 입장을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내부에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통보에도 불응하면 당장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또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공수처 청산의 경호 문제 등을 놓고도 대통령 경호처 측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조율이 필요한 만큼 당장 다음 주 수요일로 예고된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할지 여부를 짚어봤고요. 이번엔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연달아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서류는 전달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벌써 닷새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우편을 다시 발송해서 우체국 집배원이 오늘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수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내고 있는데요. 인편과 일일 특별 송달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활용했지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까지 방문했지만 서류 전달에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도 전달하려 했으나 수치 거절당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문서 송달 상황 등 전반적인 인식을 공유했다며 변론 준비 등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렇게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못하면 향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첫 단추부터 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준비기일 연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상황을 우선 지켜본다는 계획인데요.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까지 길어지면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절차 진행이 더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만약 이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민주당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해서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 민생 안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한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를 두고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셈이라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매우 유감이라며 윤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개헌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 최고위디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행을 겨냥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에 오는 31일 제2요구 시한 끝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속셈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며 거듭 양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의총 직후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도 진행했는데 다음 주부턴 비상행동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이 늦어지면 탄핵 심판 역시 영향이 불가피하고 현 6인 체제에서는 한 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점점 민심의 압박도 커질 것이라며 한 대행이 결국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올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계엄과 탄핵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원 구성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 협의를 강조하며 여야정 협의체에는 다소간 유보적 입장 또는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피력해온 게 사실인데 아침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국정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 간 이 같은 교류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 당정협의회에선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당정은 한 목소리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다짐했는데 권성동 권한대행은 특히 현재 공석인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한덕수 대행에 요청했습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계엄과 탄핵 후폭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읽힙니다. 전날 보도를 통해 탄핵안 가결 직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의원총회 당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계엄 당일 의원 단체 채팅방 전문이 나온 데 이어 당 분열상이 고스란히 밖으로 유출되는 상황인데 이에 권성동 권한대행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보도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이고 당의 분열과 불신을 촉발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도 통화에서 유출 경위를 두고 사실상 심리적으로 동지관계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여당은 한동훈 대표 사퇴 뒤에 당 수장이 공석인 상태인데요. 차기 지도부를 위한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에 선수별로 모여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을 논의했습니다. 재선 3선 4선 모임 모두 원톱으로 갈 경우 원내 지도부가 짊어질 부담이 크다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기 상황인 만큼 권한대행이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원톱 체제에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극심한 내용 여파로 의원들 사이 특정 인물을 추천하는 등 의견을 내는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적잖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당에 쇄신을 꾀할 수 있는 인물이 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은데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분리 작업에 앞장설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조금 전 인선 관련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 단계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전국은 윤 대통령 수사, 탄핵, 심판, 여기에 여당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대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권 가도, 대권 구도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평론가와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궤변, 헛소리,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친위 쿠데타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건 원래 정권을 잡은 쪽에서 하는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게 민주국가인 이상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국회도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사법부의 권한도 정지시키고 하면은 그것이 내란이죠. 또 내란죄가 아니라는 얘기로 초기에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게 무슨 폭동이냐, 2시간 만에 무슨 내란이냐고 하는데 세상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군대가 국회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냥 일선 부대에서 정말 어디 그 지방이나 뭐 전선이나 이런 데 있는 부대에서 부대 사령관이 그 반란을 일으켜도 내란인데. 네, 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또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라고 했고 계엄령 선포, 해제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내란죄도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여상원 변호사께서 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기 좀 전에 금태섭 예, 변호사가 들었지만은 친위 쿠데타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단어라고요? 계속 예. 혼동되고 있어요. 논의 자체가. 예.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의 위헌 위법성과 네. 내란죄가 성립되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다. 예.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이번 계엄령 선포가 위헌 위법인 소지는 거의 99%. 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본인의 동기라든가 나중에 석동현 변호사 얘기도 나오지만 뭐 2시간짜리 뭐 이런 거 나오지만 그건 2시간짜리가 그 계엄령 선포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내란으로 문제를 논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 지금 국회도 없애버리고 그랬어요. 아까 말 들어보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고 그랬지 국회를 없앤다고는 안 그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헌 위법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군대가 들어가서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이걸 직권 남용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거의 없어요.
어떤 군인들을 동원해 군인들이 왜 이런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집행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군인들이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가지고 유리창을 부수고 했거든요. 예. 이 부분 이거는 위헌위법인 계엄과는 별개로 예. 내란이 되느냐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내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토를 참제를 하거나 예. 아니면 국헌을 물러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그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예. 그런 소요로서 보통의 치안력으로서는 회복이 안 되는 상태를 폭동이라 그럽니다. 근데 온 국민이 TV를 통해서 그 상황을 지켜봤잖아요. 예. 불안을 느낀 예. 국민들도 많았고요. 예. 예. 그렇지만 그 심리적인 불안하고 예. 실질적으로 이 치안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 회복이 안 되는 건 별개 문제죠. 왜냐하면 예. 그런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예. 저는 이거 뭐지 하고 이게 곧 어떻게 국회가 다수석을 가진 야당이 있는데 뭐 별로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 결과가 그래 돼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내란죄로 이걸 된다고는 전제하에 모든 논의를 진행해 버리니까 이게 논의가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계속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요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과 내란은 분리해서 우리가 논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그럼 더 여쭤볼게요. 그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계자들 증언을 들어보면 증언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끌어내라라는 표현도 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피의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 사령관들은 참고인 내지 뭐 공모 이런 경우에 말이 지금 서로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죠. 여기서 물론 지금 그 군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군인, 경찰, 또 맞을 가능성은 국정원 관계자 있지만 이거는 지금 재판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행해진 말이 아니고 이 밖에서 지금 재판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증거 아까 비화폰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비화폰을 갖다가 포렌식 검색하든지 해가지고 밝혀진 다음에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석동현 판사 출신이시라서 저는 항상 법정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재판을 해봐야 하는 거지. 지금 석동현 변호사 저 말도 있죠. 물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 틀렸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관계자들 곽종근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조지호 청장 이야기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저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문부수거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체포 명단은 보통 대통령이 평소 문제 있다고 언급한 사람들이다. 이런 증언을 대부분 국회에서 하기도 했고 검찰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진술도 결국은 법정에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능성은 많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께서는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두 번째 지금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계속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이 한쪽으로 너무 흘러가지 않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지층 결집도 그냥 결집이 아니라 좀 선동을 해서 시위나 입장 표명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자기를 위해서 사회의 혼란, 갈등도 감수하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술도 하고 그다음에 영장 심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서 발언을 하시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말은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은 뭐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자꾸 혐의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입력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뭐
그 폭동을 규정하실 때 물리적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물리적 범위만 과연 생각해야 될까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요 한 지역이 아닌 게 아니고 전국입니다. 국회라는 곳이 물리적으로는 한 지역도 못 되는 곳일지 모르지만 아니,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죠. 대의기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인 전국인 곳이에요. 거예요. 그리고 권한으로 따지면은 거의 전국 중에서도 전국의 그 권한과 기능을 능가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기능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연 물리적인 범위로만 보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이것이 사실상 하나의 그 헌법 기능 중에 일부를 정지 내지는 왜곡 내지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군대라는 거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방 뭐 이런 단위를 뭘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법하게 동원했다. 이 자체가 폭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성애 대변인이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그 석 변호사의 말에 반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라는 걸 볼 때. 그렇지만 지금 석 변호사 저 말을 내란 선동이다. 그러면 앞으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 선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한 그 어떤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문제지. 석동현 변호사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 말을 듣고 누가 내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중요시하는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만일에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이 법이 아예 있지 않습니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면 몰라도 지금 이런 어떤 사안에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다 아니다. 이거는 지금 석동현 변호사 외에도 많은 그 다수 법조인이 이건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란 선동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걸 내란 프레임으로 왜냐하면 국민들이 충격적이에요. 내란이라는 거.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는 거. 그게 아주 그 더불어민주당 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재미를 봤다고는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내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의 자유와 어떤 내란 선동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그 중요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갖다 동일시에 놓고 본다는 거. 이거는 그 더불어민주당도 석동현 변호사 말이 안 맞으면 거기다 반박을 하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선동죄로. 이거는 좀 너무 나아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수임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 역시 내란 사태가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역시 고발하겠다, 검토하겠다. 뭐 좀 저는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한 모습이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죄가 있는 사람도 방어권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확정되기 전에 다른 주장을 통해서 자기 방어를 하려는 노력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무도한 수사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당 쪽에서 했던 말들을 복기해 보시면 이렇게 비난하면 그게 굉장히 무리한 비난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 세상 일을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은 과하다. 그러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변호사 수임도 안 하고 석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정말 또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게 변호사가 수임 안 하고 변호하는 거는 유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에 그 수임 안 하고 뭐 아예 변론을 못 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수임 안 하고 변호할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뭐 법정에서 변론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변호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인으로서 역할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너무 나아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비대위원장 지금 선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진 의원들 간의 교통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재선, 3선, 4선 이렇게 선수별로 의견도 모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선을 매듭짓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내부 인사보다는 내부에서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알면서 강단 있고 또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어떻게 하든 더 반단성을 가리지 않고 상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야죠. 수술대 위에 국민의힘이 다 올라가야 돼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안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그렇게 가감하게 이제 정확하게 피셔도록 안덩어리 또 골문 부위를 이렇게 제거하려면은 그런 수술 집도위가 가감하게 해야 돼요.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분리할 것이냐? 그냥 지금 짧은 기간이니까 한 분이 맡아서 빨리 속도감 있게 당을 정비해 나가느냐 이런 의미였는데요. 혁신형이고 안정적이고 능력도 있고 화합형이고 젊고 또 수도권 에서도 지지를 받고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당이 이렇게 위기에 있었겠습니까? 공격의 그 타깃이 되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 현 상황을 잠시 맡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5번째인데 비대위원장 지금 누구로 할지를 놓고서 갑론을박입니다.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뭐 분리해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시에 맡아야 한다.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용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김재원 의원이 오랜만에 바른 말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점에서요? 혁신형이고 안정적이고 능력 있고 화합형이고 젊고 수도권이고 이런 인물은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절대 권력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아부하려는 사람들로 전부 다 꾸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대위는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대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해결할 단초를 만드는 비대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한 발짝 한 단계씩으로라도 갈 수 있는 거죠. 한꺼번에 100계단을 올라갈 수 없다면. 근데 계단을 올라가려는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진 의원들, 하마평에 오르는 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뭐 원희룡 전 장관까지 있는데 서로 안 맞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죠. 지금 정치권이 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보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만이 중요하지 그 국민의 대표라는 자리에서 국민의 입장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 국민의 형편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외부에서 외부 인사가 오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세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단을 올라가려면 귀찮고 힘들어. 아예 안 올라갈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단을 올라갈 마음이 있다면 아니 같은 마음으로 그런 분을 모셔와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좀 더 힘들더라도. 김성태 전 의원은 삼고초려 해서라도 좀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직 아노미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혼동 상태에 있다. 혼돈의 대통령은 탄핵되고 예. 지금 당 지지율은 완전히 그냥 예. 땅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저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보호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그 부분은 이렇게 단락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대선에 그래도 지금 뭐 워낙 그 아까 뭐 나중에 여론조사 나오겠지만 힘들지만 그쪽으로 할 것이냐 이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 친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멀윤도 됐지만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보호하고, 그다음 이 지금 떨어진 당 지지율도 올리든지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은 이 탄핵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 맡기자. 그 대통령 본인이 법률 전문가고 하니까 맡기고 국민의힘은 있죠. 제 생각입니다. 뭐 당 내냐 당 외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당 외에 어떤 올곧은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이 대통령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그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이 당이 국민을 민생에 올인한다, 민생을 챙긴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두 개 다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요. 당 내에서 뭐 아까 말씀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그것도 친윤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수술대 위에 올릴 수 있는 외부 집도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조경태 의원은 이 대통령과 분리 작업 여기에 앞장설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란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게 사후 처리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민생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1,450원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1,500원대로 올라갈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다 감당하게 되죠? 내수 소비자들이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그럼요. 거죠. 자, 그리고 돈은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수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해외에서 관광객이 안 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에 회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죠? 이 내란 때문에 다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본인들이 직접 발생시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책임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이 상황이 내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가거나 훼손시키면 어떡하지? 이거에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용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메시지방뿐 아니라 지난 14일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에요. 의원총회 상황, 녹취 음성까지 공개가 되면서 국민의힘 내용이 지금 심화하고 있는데요. 자, 김상욱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학교로 도착해서 저도 텔레그램을 이렇게 남겼던 것 같은데 긴 말보다는 저는 이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막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다. 그 정도 표현을 제가 남겼던 것 같습니다. 요즘 색출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색출한다. 탄핵 찬성한 사람 색출한다. 일어서서 한 명 한 명씩 판단을 얘기해라. 색출한다. 사실은 우리 원내에서 무엇을 색출한다, 찾아내자, 반란을 찾아내자. 이것 자체가 아주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당 내에 단톡방이 지금 공개가 됐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기 전에 있었던 의총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녹취가 다 공개가 됐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뭐 도라이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고. 지금 이런 탄핵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분열돼 가지고 간 사태를 가지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히 예.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이 못 차리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반증이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욱 의원 말했지만은 네. 이게 우리나라 여야를 불문하고 예. 당론이라는 거 가지고 예, 예.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당이 전부 다 반대되는 목소리를 막고 예. 그렇게 했는 잘못된 걸 반성해야 되는데 예. 이번 탄핵에 대해서 있죠. 예.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국민 중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그걸 비난하고 색출해가지고 다음 뭐 공천 때 불이익을 줄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예. 이거는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고 예, 예. 도당이라 그러죠 우리가 소위 예. 그런 정당의 역할밖에 못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빨리 이 탄핵 문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예. 어떤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때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도 탄핵 가지고 이렇게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뭐 보복을 한다느니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전혀 예.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평론가께서는 네. 뭐 이 국민의힘 당내 지금 상황이요. 네. 단톡방이 공개되고 그 공개된 것을 놓고서 또 색출한다고 하고 네. 또 네. 그 의총에서 네. 그 의총 안에 있는 또 그 여러 오갔던 이야기들이 또 녹취로 나왔어요. 또 네.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색출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네. 그 제도를 인의로 예, 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예. 법치 국가가 아니라 인의 국가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인의 국가의 한 형태는 뭐 독재라든가 뭐 왕권 예, 국가라든가 뭐 군주 국가라든가 이런 거죠. 마치 본인들이 군주나 왕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법치 국가의 공인으로 공직자로 맞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녹취가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뭐가 중요하냐면 여당이 과연 그 권력 작용에 있어서 이 내란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공조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궁금해해요. 국민들이. 예, 예. 그래서 그게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그게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를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라는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예.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볼 것인지 이거를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 더 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렇군요. 권력이 강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개인 정보의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는 개인 정보의 범위가 축소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의원들의 비공개 논의를 녹음해서 공개하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또 특정 집단이라고 하면 이제 친윤계를 그러겠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리 김상희 평론가 예.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 국회의원이라면은 강대한 권력을 가졌으면은 그에 따르는 프라이버시는 포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인이면은 어떤 말이라든가 이게 공표되었을 때 책임을 져야 되고 예. 그거는 국민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많은 특권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줄 때는 당신이 하는 일을 투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일반 사인처럼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비밀로 그 이야기한 게 드러나면 프라이버시 침해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철기 의원 말대로 저렇게 한다는 거 있죠. 어떤 공인의식의 부족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군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 상황 아주 복잡한데요. 과연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최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이렇게 내용을 겪는 사이 지지율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오늘 갤럽 조사를 볼까요? 네, 오늘 국민의힘 갤럽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4%고 더불어민주당이 48%로 두 당 지지율 격차가 24%포인트 차가 나네요. 네. 장내 정치 지도자도 계속해서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37%, 한동훈 대표가 5%,
홍준표 시장이 5%, 조국 대표 3%, 오세훈 시장 2%, 김문수, 이준석, 유승민 나오고 안철수 의원이 1%고 우원식 의장이 1%라고 한대요. 예. 네. 자, 보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37%까지 나왔어요. 여당은 그동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당에서는 가장 높았는데 홍준표 시장하고 똑같아졌네요. 5%. 좀 이렇게 분산된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저거는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쳐보는 게 가장 해석하기가 저는 좋다고 보는데 예. 과거에 빨간색을 합치면 37%에 육박하는 게 나왔죠. 그죠? 예. 30% 정도는 뭐 육박하는 한동훈 게 대표가 나왔죠. 15% 뭐 10. 그렇죠. 그래서 넘게 뭐 후보들을 때, 다 예. 합치면 한 30% 그 가량에 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합쳐도 네. 뭐 20%가 채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 예. 얘기는 뭐냐?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내란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 심판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군요. 그러면은 심판 대상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저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네. 본인들이 국민 심판의 대상, 예. 국민들이 본인들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인식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23%고 민주당 지지율이 48%인데요. 이게 양당 격차로는 갤럽 조사로는 가장 큰 격차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 현 상황에서 예. 지금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그 대통령이 몸담고 여당이 저렇게 되는 거는 뭐 지극히 예. 당연한 거고요. 다만 지금 보수층 또는 예. 중도 보수가 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갖다가 철회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은 지금 혼돈 상태, 거기도 혼동 상태다. 그렇군요. 지지율이 크게 빠진 게 아니라 똑같네요. 24% 똑같네요. 지지율은 똑같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태가 정리가 된 다음에 예. 어떤 정확한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이게 상당 기간, 예.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이런 탄핵 재판이라든가 예. 내란죄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지금 갈 길을 지금 잃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제가 그 2017년에 예. 대선에 이때까지 항상 그 투표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 네. 그때는 투표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그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이 정치에 대해서 냉소라 그러는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치 냉소주의에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냉소 현상이 좀 정리돼야지 예. 뭔가 지지율이 새로 나오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때 한동훈 전 대표가 예. 3% 차이까지 예. 좁혀졌거든요. 네.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벌써 이제 정치의 장에서 일단 퇴진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홍준표 지금 시장이 오늘 뭐 어디에서도 그 조선일 월간 조선 인터뷰 1월달 그 인터뷰 나왔지만 사실상 본인이 대선 출마 계속 출마 선언까지 할 정도로 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가 나왔는데 지금 저거는 아직 가정적인 거다 이런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8%포인트 올랐어요. 비상계엄 선거 후에. 예. 저기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물들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건 무엇이냐면 강성 그 지지층이 과대대표되고 일반적이거나 소극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사람들의 의사표면은 과소대표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평상시에 있던 이름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편격하게 줄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반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쪽이 크게 부닥치고 큰 사안이 있을 때에는 강성 지지층 외의 지지층들은 의견 표명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홍준표 시장은 오늘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건 말도 안 된다. 범죄자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드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홍준표 시장 어떻게? 저는 저도 오늘 봤었는데 예. 정말 좀 시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락하고 예. 이런 틈을 타서 뭔가 그 대권 주자로서 예. 나서겠다는 모습이라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국민의힘은 대권을 차지하냐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당내 수습 그리고 떠난 국민의 마음을 다시 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지금 저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은 예. 사실 이 정권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계속적으로 대구에 몸이 내려가 있으면서도 네. 중앙 정치에서 계속 코멘트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사람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취할 행동은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직접 계엄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하면서 오히려 대권에 나서더라도 지금 네. 대구시장 아닙니까? 예. 대구시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대권 그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죠. 그때 나서서 네. 이렇게 대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대구시 일은 마치 그 권토 중례하듯이 네. 본인이 그랬습니다. 대구시는 내가 그 대선에 지고 대구시에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겠다. 그런 말도 이번 인터뷰에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야 뭐 누구든지 대권에 나선 거는 관계없지만 제가 나서는 거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나설 때는 지금 이 좀 시점의 인터뷰는 그렇죠. 좀 부적절했다. 아니 인터뷰는 할 수 있는데 대권에 대해서 이런 대권 이야기를 저렇게 꺼내는 것에 일말의 대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게 이제 대표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예요. 뭐 민주당에서도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재명 대표가 1심 뭐 나오고 이럴 때 막 그 강성 지지층에 내가 다음이야라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저 자기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추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생각해야 그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본인이 오래 정치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아는 것은 자기 권력과 탐욕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것만 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눈에 그게 안 보일 것 같습니까? 저게 벌거숭이 임금님의 모습인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양곡법을 비롯해서 쟁점법안 6개를 국회로 사실상 돌려보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개헌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랍니다. 대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 3명을 이제 임명 여부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청문회 거쳐서요. 내란 행위다라고 비판했어요. 아까 제가 내란죄 모든 게 지금 내란죄 프레임으로 가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지금 권한 대행이지만 거부권은 헌법에 정해진 권한입니다. 이걸 정당하게 행사하고 그 또 이유가 있죠. 지금 나머지 특검법은 제외하고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들 사이에 그리고 경제인들이라든가 많은 지금 이의가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왜 저는 상권 분립을 해치는지 오히려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대통령은 아무 거부권 없이 통과시켜줘야지 그게 상권 분립에 맞는 건지 저는 오히려 그게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해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관 임명도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안 하면 내란죄라는데 저는 왜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제 아둔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만
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있죠. 네. 이거는 그 현상 유지 또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 추천 3명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저는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 저기 특검법 2개. 네. 그 중에서 내란죄. 김여사 특검법, 네, 내란죄하고 특검법. 2개인데 예. 내란죄 특검법은 예.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사가 3군데서 갈라져 있어가지고 예.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네. 특검법이 되면 특검으로 전부 다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관성이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분위기상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한다 말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 그 조항 자체가 예전보다 더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그 특검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독소 조항은 빼고 해야 한다. 근데 그걸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네네. 탄핵한다는데 그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탄핵돼야 될 사항 아닌가요? 민주당 그래도 예. 조항을 고치고 예. 독소 조항 없애고 예. 받아들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일단 탄핵을 유보한 상황이었었죠. 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권한을 네. 대행하는 거라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 그것이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뒷받침돼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절제는 어떤 의미냐면 현상 유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적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에 있어서 한쪽으로 뭐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이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일상 행정에 있어서 큰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 정도의 권한은 정통성이나 정당성 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급 대응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치고 내려온다. 어떻게 안 합니까? 긴급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났다. 엄청 긴급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은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하고 중요한 공백은 보충해줘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그 외의 것들은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걸 행사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6개의 법안 같은 경우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에 있어서 큰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권한대행이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다 오히려 여당 쪽에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다 규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독소 조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뭐 초안을 대법원장이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소 조항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무를 오래 했는데 초안이 거의 80~90%의 트랙을 규정하는 겁니다. 비토권이 이제 비토권인데 비토권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비토권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럼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초안을 잡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단지 우리가 정말 이건 안 돼라는 사람을 비토하는 건데 그걸 많이 하면 또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요하고 중요한 공백 보충이라는 측면에서 헌재 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합니다. 왜? 6명 체제가 가처분 상황에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임명을 해야 된다. 국회 몫이고. 가처분이라는 것 자체도 임시적 행위인데 이 임시적 행위로 돌아가는 걸로 이 중요한 그 탄핵이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결정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8명 이상은 최대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원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2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공수처입니다. 네, 윤 대통령 소환 통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 주인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사부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건데요. 오늘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로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이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한 차례 보내 18일에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일부 언론의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으로 잘못 이해하고 답변했다는 건데요. 석 변호사는 오늘 25일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자신이 입장을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내부에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통보에도 불응한다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또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공수처 청사 내 경호 문제 등을 놓고도 대통령 경호처 측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조율이 필요한 만큼 당장 다음 주 수요일로 예고된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의 동석한 정보사 대령이요.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선관위 장악 계획을 준비한 것 인정을 했습니다. 예, 먼저 사과를 했는데요. 케이블 타이로 직원을 통제하는 것도 검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먼저 정보사 대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정보사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데요. 이 정보사 대령이 이 햄버거 모임에 참석을 했던 대령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령 2명이 참석을 예. 했는데요. 그중 1명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정모대령인데요. 예. 오늘 법률 자문인을 통해서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정모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그리고 행동에 대한 모든 사실을 자백을 했어요. 예.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정대령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 예.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동원된 부하 장병에게 예. 더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란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 이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하고 지금 현직 정보사령관 그리고 대령 2명 넷이서 모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압 방법도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뭐 케이블 타이를 쓰고 마스크나 두건을 사용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률 자문이 밝힌 법률 의견서를 보면요. 예. 주목할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네. 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병주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에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 부대의 임무가 중앙선관위의 핵심 실무자의 30명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서 비원 벙커로 납치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예.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대령의 법률 자문인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거예요. 예. 네, 정대령은 비상계엄 당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예.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단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그리고 두건 등을 통해서 선관위 직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통제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박성배 변호사께 좀 물어볼까요? 자, 이제 정보사 모임에서 이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지금 시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영관급 장교죠. 대령이 직접 이렇게 본인이 사과문도 발표하고 자신이 이런 준비까지 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주요 종사자가 될 수도 있는 지금 혐의자인데요. 어떻게 보면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변호인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상당히 전향적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어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예비 음모죄에 해당하고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 병력 투입 자체로 이미 착수에 실행했다고 보게 되면 공동정범 방조범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와 같이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전면적인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공감하지 못했던 이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더 이상 관련 증거 자료를 확인한 이상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혐의를 더 이상 벗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노상원 사령관이라든지 전 사령관, 문상호 사령관 두 사람 모두 어제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왔네요. 지금 문상호 사령관이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조금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인데요. 오늘 오후 조금 전이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문 사령관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은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정보대령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한 거잖아요. 전향적으로 자백을 한 것이고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되면은 죄가 좀 감형되거나 그렇습니까?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그 특성상 모든 내란 행위의 일부라도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혐의에 대한 공범이 성립합니다. 대신에 그래요?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하 수행으로 처벌 형량이 단계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백은 그 지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지위라고 하더라도 즉 같은 중요임무 종사자라 하더라도 향후 양형에는 감형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령의 발언은 이 사건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는지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서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각계각층 인사, 예를 들어서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방첩사 대원, 정보사 대령까지 관련된 장악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있었고 구체적인 명단도 들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관련된 혐의를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관련된 혐의를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진술이 나오는 이상 그와 같은 진술 내지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 추가로 나오는 정황 자체가 수사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고 피의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련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유죄를 인정한 정모 대령은 이제 계엄 이틀 전인 1일에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한 것이고요. 그런 또 다른 회동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계엄 직전인 3일에 또 다른 햄버거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직 육군 대령 김모 씨인데요. 네, 당초 언론에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이 지난 1일에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저희 YTN 취재한 결과 계엄 전, 바로 전이 지난 3일에 노 사령관이 같은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가진 겁니다. 두 회동 모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주도를 한 건데 참석자는 달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인물, 현역 정보사 군인이 아닌 예비형 육군 대령으로 알려졌어요. 김모 씨로 알려졌는데요.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에 계엄 전후 행적을 추적해 왔는데 통신 내역과 햄버거 가게 CCTV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민간인 신분 김 씨의 존재가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경찰은 두 사람이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단서를 파악하고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예. 이 체포된 김 씨, 정보가 아닌 헌병 특기로 군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지냈는데 예. 지난 2013년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전역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건 2차 회동이고 예. 결국 민간인과 민간인이 만나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 전 사령관이 이제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뿐만 아니라 이제 육군 그것도 수사병과가 다른 예비역까지 모아서 이제 계엄을 미리 준비한 단서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계엄사 직제도 없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에 이제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예, 자, 노상원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금 이번 계엄 사태 때 중요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고요. 주요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위치 추적을 요청했었던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해요.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한테 가서 물어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수사기관의 시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전반에서 사건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은 민간인이죠. 여기에 예.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령 김모 씨도 민간인입니다. 예. 통상 이 사건에 등장하지 않을 만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각이 진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정상적인 비상계엄 하에서의 지휘 통계 체계라면 예. 어떤 인물은 그 지휘 통계에서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윗선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 내지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될 수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니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사건에는 등장하지 않을 만한 어떤 제3의 인물 내지는 민간인이 등장하고 그 민간인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된 정황이 포착되게 되면 예. 이는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 자체를 착출하지 못하는 이상 그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즉, 이 예. 사건에서 현재 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모의 사실 자체에 대해서 법정에서 자백을 하게 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예. 노상원 전 사령관이나 김모 대령과 같은 진술 관련 정황이 뒷받침되는 이상 사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한 보도에 의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게 지시를 내릴 때 노상원의 지시가 곧 나의 지시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상원, 문상호, 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의 관계도 궁금한데요. 1일 햄버거집 회동에서 노상원, 문상호,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이 만난 건데 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국회에 출석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시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사령관은 그때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이게 지난 10일이니까요.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출석을 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문 사령관이 이와 같은 진술을 했는데 이제는 거짓이라고 예. 판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군사법원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 네. 사실 판사 앞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그 진술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 그래요? 능력이 그대로 부여됩니다. 예.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판사 앞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동안 이미 포착되거나 뒷받침되는 정황을 밑바탕에 깔고 예.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전향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렇군요. 이와 같은 진술을 한다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자체, 즉 판사 앞에서 한 진술 자체가 증거 능력이 부여돼 더 이상 그 진술을 번복할 수 없고 본인에 대한 신병 처리뿐만 아니라 향후 타인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현직 정보사령관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편이 이제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고요. 왼편이 지금 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기획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6년 전에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퇴역을 했다고 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당시 모 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이 관련된 부하 직원에게 반복해서 성추행을 한 사실로 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장성급 장교로서 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에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퇴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안산에서 점집 또는 철학관을 동업자들과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요? 인근의 주민들은 여기서 점집을 운영해왔던 사람이 노 전 사령관이라는 소식에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직 국군 정보사령관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다는 그랬군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상당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군 장성급 인사의 상당 부분 개입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성급 인사의 상당 부분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건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도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고 이른바 비상계엄이 선포되게 되면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산하에 직접 수사 부서를 꾸릴 수 있는 힘도 이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민간인 노상원, 김용현 전 장관과의 친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장성, 예비역 장성들에게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 청탁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계엄 사태 때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인 체포조 수사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백종유 기자. 검찰이요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혐의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우종수 본부장 등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에 형사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의 행적을 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리하자면요. 계엄 선포 뒤에 방첩사가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여 명과 그리고 현장에 투입할 형사 10명을 보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청장의 보고를 거쳐서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방첩사 측에 전달을 했어요. 근데 검찰은 이제 100명은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명단도 보내지 않았고 근데 10명의 명단은 보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가 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로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첩사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또 방첩사 인력 지원 요청 당시에 체포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경찰 간부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근데 우 본부장이 이런 이제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이런 정황도 이제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다만 경찰 측에서는 형사들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제 안내 목적으로 파견된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안내 목적으로 국회 앞을 이제 안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이제 파견된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당시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도에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방첩사로부터 이 협조 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제 명단을 주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경찰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수사 지휘 라인이 이미 경찰의 명단을 넘기고 본부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드러난 상황입니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등포서 형사 명단은 보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영등포 형사는 보냈습니다. 이제 국수본은 이제 비상계엄 당일에 오후 11시 32분쯤에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해당 형사들이 어디 있었냐면요. 저기 그 국회 바로 앞에 보면 수소 충전소가 있어요. 그 앞에서 대기한 상황이었고요. 방첩사 측 인력이 도착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경찰과 이 형사들과 방첩사 측 인력이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변호사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백종유 기자가 주요 이제 팩트를 이제 이야기해 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종수 본부장 입장에서는요. 지금 국수본을 이끌고 있어요. 네. 내란 사태 관련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대통령 출석도 요청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네요. 네네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경찰 공조본과 검찰 특수본이 이 사건 수사를 두고 경쟁도 했잖아요. 하고 있고요. 상당히 미묘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상 조사와 확인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았다는 전원인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관련자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수사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경찰에도 수사관을 요청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법경찰을 일컫습니다. 군사법경찰에도 조사 인력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일부는 거절하고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을 보내주는 차원에 그쳤다는 것인데 현장에 강력계 형사가 출동한 정황은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방첩사 이런 거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그 상황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사실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참모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결국 타임라인을 그릴 것입니다. 어떠한 요청을 받았고 어떠한 지휘체계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가 이에 따라서 사실상 이들이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여차하면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포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데 힘이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일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현 단계에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에서 과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시비에 이와 같은 국수본의 관여 여부가 걸려있는 이상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나거나 적어도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즉 참고인 조사는 경찰이 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는 전면적으로 공수처가 앞에 나서면서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정황들은 지금 체포조와 관련해서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지금 이 사안도 체포조 관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 발표 보니까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는 주장 자체가 만약 국회의원 체포를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나게 되면 이때는 내란죄 성립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윤 대통령 측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군 관련 인사들 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와 관련된 증언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체포 명단 특히나 구체적인 체포 명단이 지시 하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메모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이 체포조 구성을 위한 별도 조직이 신설되었고 여기에 경찰도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상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니다라는 수준만으로는 이 정황을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반대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없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반대되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관련 혐의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 등이 드러나면 체포자 관련 물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계엄이 애초에는 밤 10시에 선포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담화문이 10시 28분, 30분 정도 늦춰진 거죠? 예, 맞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인데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겁니다. 지난 3일에 비상계엄을 밤 10시에 선포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늦어지면서 군의 작전도 뒤늦게 개시됐다. 이런 일화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군이 동요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계엄이 계획대로 밤 10시에 선포가 됐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는데요. 경찰은 작전 계획이 원래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현장 병력이 동요한 그런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서울 경찰청장 김봉식 청장이 보안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보안폰을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공조본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해요. 25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네,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경호 문제 탓에 이제 평일보다는 공휴일로 날짜를 정한 그래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 과천청사에 있죠. 평일보다 이제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점 등을 이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늘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네.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적시인데요. 네, 지금 계속 윤 대통령 측에 이 출석 요구를 보내는 서류를 보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지금 받지 않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주변인 조사를 충분히 한 뒤에 핵심 피의자를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에게 나오라 하는 건 이미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빠르게 수사가 진척되면서 어느 정도 관련자 수사는 마무리했다는 방증입니다. 25일에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인데 25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만약 이때도 윤 대통령의 출석에 불응하면 사실상 체포영장 발부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이번에는 집행이 문제인데 경호처가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히 압수수색 영장은 공무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체포영장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영장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다수 동원된 경찰 인력 간의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를 단행하면서 체포, 즉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과 똑같잖아요. 현직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체포영장은 집행하되 예를 들어 체포영장 집행 전에 25일에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경우로서 근접거리 경우와 원거리 경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다면 어디서 받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접거리 경우와 원거리 경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그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디에 구체할지 이때 경호 수준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는 경호는 유지되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은 해야 되고 그럼 그렇게 어디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유치를 해야 할지 만약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는 경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떤 수준에서 경호를 해야 할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서류도 안 받고 있어요. 관련된 서류를 받지 않으면 결국 사건 전체를 두고 보면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피소추자에게 그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데 사건 초반에는 이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 사건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 서류는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교부 송달이 원칙인데 교부 송달이 어렵게 되면 이 주거지의 동거인에게 대신 송달하거나 근무 장소 다른 직원에게 대신 송달하는 제도도 완비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송달이 어렵게 되면 이 주거지의 동거인이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두고 오는 유치 송달 제도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우편 송달이나 공시 송달 제도가 있는데 여러 차례 우편물을 전송해도 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서운 부분이 단심제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송달받은 것으로 보겠다고 간주하는 순간 더 이상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엄 수사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잔혹하게 실행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유명 사립대 의대생인 최모 씨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던 겁니다. 교제 2달 만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반대했고 결별 통보까지 받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최 씨.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줬습니다. 최 씨가 칼과 청테이프까지 사며 살인을 미리 준비했고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볼 때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결과 심신장애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정에 나와 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선고 이후 무기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씨에게 재심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에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당시 18살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배우 2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앞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주말인 내일은 곳곳에서 공기가 더 탁해지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방부터 눈비도 시작되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중부와 전북에 많은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8에서 10cm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새벽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주말인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눈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눈이 오는 동안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전주 2도, 대구는 1도 보이겠고요. 눈이 그친 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보내드린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